그 고통은 비난과 조소를 넣지 못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문제죠. 비난과 조소를 이제 맞아요. 넣지 못해요.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게 인술의 꿈이라면 여자를 그런 질병 이상의 고독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건 나의 꿈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정당성이었던 거죠. 내가 산부인과를 차리겠다. 내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건 나한테 너무 큰 고통이었어.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그게 나의 목적이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황 씨는 이제 여기 그러잖아요. 황 씨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면서 세 줄로 해주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황 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경멸을 하는 거죠. 생명을 함부로 그죠? 이렇게 버리는 거에 대한. 자, 그다음 312쪽에 보면 아버지는 아주 모범적인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보면 그죠? 아픈 사람이야 가난한 동네에 더 많은 거 아니냐. 어렵게 배운 의술로 행여 돈벌이 할 생각 말아라.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 했건을 어질게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근데 나는 어때요? 웃음을 참기 위해서 어금니를 팀져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아무도 내 비밀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연 내가 그렇게 당신의 딸이 원치 않는 이런 임신을 했어. 그런데도 과연 생명이니까 너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자. 그렇지만 맨 밑에 줄에 그렇게 나와요. 우단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하도 보기 좋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의 모습을 사진 찍어 간직하는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사진 찍어 두지 못했지만 그때 아버지의 그윽한 시선과 피곤한 듯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선명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인화되어 있다. 이게 아버지의 이 풍경, 그죠? 기품 있는 모습. 그다음에 그윽한 눈. 뭐 그 그윽한 눈은 뭐겠어요? 그래도 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런 애정 같은 거겠죠. 그런 눈빛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 추억이 깃든 의자니까 함부로 또 버릴 수도 없었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받은 여자가 아이가 누구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경멸하던, 그쵸? 그 황 씨의 딸이잖아. 근데 그 결국은 황 씨의 딸도 맞아요.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잖아요. 전쟁 중에 혼자 피난 갔다가. 그 여자가 겁도 없이 혼자 피난 가면 안 되지 이거는. 그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오죽했으면 나갔을까요 싶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황 씨는 또 그래도 어때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살려야 되고 그죠? 부모 마음은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게 그래도 살리는 게 그쪽으로 선택을 한 거고 또 그 짜는 묘안이 뭐였어 결국 업둥이 흉내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참 묘안이 없던 것 같아요. 현명한. 네, 여기 316쪽에 일종의 이제 복성 같은 역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이가 이제 10번째 줄에 보면 그 머리만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경황주의 아이가 눈을 번쩍 떠요.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소설을 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반짝하는 그 눈빛. 근데 그 눈빛이 나한테는 어때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이죠. 그래서 이 작품 뒤로 가면 그 눈빛을 뭘로 표현을 해요? 그치, 최송화 씨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
맨 마지막 날 보면 꿈속에서 최송화 씨를 뿌리는 장면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또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리고 321쪽에 여기 이제 경기도 양주로 그 양주 쪽 근처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방면에 이제 명수가 됐다는 얘기 나오고 그동안 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한 아기가 다 살아난다면 큰 국민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작은 읍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까? 뒤에 가면 또 작은 읍을 하나 만들 정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읍이라는 게 보통 뭐 작은 읍이면은 뭐 몇천 몇만 원 되잖아요. 그죠? 몇천 몇만 원 되는 건데 그만큼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죠? 이런 임신 중절 수술들이 있었는가. 근데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50년대잖아요. 50년대 같으면은 사실 뭐 피임에 대한 지식도 아마 잘 없었을 것 같고 또뭐 지금처럼 무슨 아무것도 모르고 약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신이 원천 임신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양공주들 입장에서는 애를 또 낳을 수도 없는 게 물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는 차치하고 더 이상 영업을 못해.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같잖아요. 포주가 그거 저기 두지도 않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영업 영업이 안 되니까 뭐 당연하죠. 포주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인 거고 또 이 여자들 입장에서도 결국 삶이 문제잖아요. 근데 참 신파 같은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가난한 연예인들이 만나가지고 그죠? 남자 열심히 구직 공부하고 여자 돈은 없고 몸 팔아서 뒷바라지 했는데 이 새끼가 떨커니 곧이 되고 나니까 차버리고 가는 좀 신파 같은 얘기. 그죠? 그런 얘기들 흔했어요. 또 누군가는 산보 가는 길에 백화처럼 그 돈을 벌어서 그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어떤 생활비 같은 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잖아요. 꼭 뭐 자기 뭐 호유 시키려고 그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할 그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희생을 한 거고 그 희생 덕분에 그 가족은 그래도 근근이라도 먹고 살아왔다. 그런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모든 소설에 어떤 그런 걸 보면 다 여성들이 희생물이에요. 그렇죠. 남성들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몸바지 한 거냐 못 봤어 별로.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잘 먹으면 확 때려줘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나이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불쌍한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측은해요, 그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여성들의 심리를 잘 똑똑한 남자예요. 모르나? 참. 그 여성들의 그 측은지심, 이 마음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바로 또 이제 우단의자 얘기가 또 나오죠. 우단의자 얘기 나오고 그 우단의자는 세월과 함께 곱게 늙어갈수록 더욱더 병원 분위기와 안 어울리고 겉돌았다. 당연하죠. 뭐 걔는 점점 뒷발에 갈 테니까. 그러면서도 그 중간 단락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의자에 흰 목양목 두루마기를 입고 뾰족하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신 신수 좋은 아버지의 환상을 겹쳐놓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계속 그 환상 속에 우단 의자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의자를 없애볼 수 없는 건 의사라기보다는 현악기와 야합한 의술자가 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분의 슬픈 얼굴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쩌면 그건 나한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품 있는 모습, 그윽한 눈으로 날 바라보던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필 너는 왜 이렇게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직업을 택했니 하면서 나를 마치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건 나의 죄책감이고 내가 가진 어떤 소파 수술을 하면서 내 그런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나에게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그루터기 이상의 그 무엇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루터기일 때는 나를 바라보주는 좋은 모습만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건 어쩌면 그 책망이 그죠? 나를 책망하는 듯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어쨌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받아보는 그죠? 그게 자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이제 326쪽에 세 번째 쪽에 보면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사흘밖에. 근데 이제 만드기 처가 참 그죠? 만드기 처 만삭이 된 걸 보고. 내가 그런 희망을 갖잖아요. 황씨는 근데 어떻게 백정 소년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이죠. 그때 얼마나 참 그죠? 야 저기 330쪽에 그 얘기 나와요. 330쪽에 그 중간 바로 위에 보면 세 줄 모체로부터 완전히 만출되기도 전에 벌써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던 신선하고 정갈한 아기의 눈을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심장이 지어드는 것 같았다. 이런 게 나오잖아. 황씨가 그래서 밑에 대학교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적절하시오. 내가 아무래도 내 첫 손자를 사람 백정 손에 맡길 수 싶소. 이렇게. 참. 근데 산부인과 병원 하던 자리가 예. 팔리질 않아요. 건물. 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속성이 이렇게 이제 아마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네. 거기서 아기들 많이 납폐하고 그래갖고 그 원혼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기 그 대전에도 그런 데가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네. 이게 참 메비우스 같은. 여기 이제 그 교회 얘기가 나와요. 336쪽에 보면 이런 비유도 좀 읽으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끗할까?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며요. 그래야지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교회 얘기가 그리고 나오죠, 그죠?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고. 근데 여기 보면 교회가 무려 7군데라 되잖아요. 조그만 동네에 교회는 7개. 근데 나름대로 다또 사업이 잘 돼요. 예전에 들은 말 중에 보면 신도가 한 200명만 돼도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 그 정도 이상의 수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교회들 가보면 막 통곡하면서 새벽에 막 하는 데들 있죠. 난리 치는 데들 많아요. 소리 지르고.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를 읽으면서 조금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 참 미쳤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읽으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그 고독과 기뻐 어떤 절망과
절망이 있어서 뭐 한 번쯤 울 수도 있겠지만 매일 가서 뭐 이렇게 얼마나 절망이 근데 그게 저는 이 목자들의 선한 양들을 잘못 이끌은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날치라고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난리대로 치잖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종교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왜 이렇게 도시에 가보면 그 교회 척하면 자꾸 위로만 향할까? 그러니까 다 뱉어.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자꾸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왜 근데 척하면 자꾸만 높아지는가? 신과에 나와는 치코스 아니에요? 그 절에 가봐도 그래요. 절에 가봐도 그 신자들은 내려서 먼 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좀 큰 절에 가면 산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땀 흘리고 또 갔는데 어느 날 좋은 고급 수용차가 탁 내리와는 거야. 근데 내리는 걸 보니까 중국이야. 머리 빡빡에다가 금태 안경 끼고 구두는 반짝이고. 그건 진짜 그 새끼 보는 순간 화가 확 치더라고. 나는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새끼 지는 원래대로면 지는 밑에서부터 오체 투지하면서 와야 되잖아. 오체 투지를 못할 망정,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탁 내려가고 금태 안경 끼고, 그거 보니까 화가 버럭 나더라고. 아니 선생님도 저 콜택시 불러서 가시면 되잖아요. 안 들여보내줘요. 안 입구에서. 들여보내죠. 그 절에 그 들여보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천도제를 지내. 우리 아버지 49제야. 이럴 때는 돈을 많이 갖다 내잖아. 그때 들여보내줘. 그때 들여보내주고 나중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사찰들이 돈을 받았잖아. 들어갈 때 4,000원씩 냈었어요. 옛날에. 벌써 80년도 더 됐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을 그 마법사 절에다 모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종교는 없지만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여가지고 그 마법사 그 절에 우리 외가 쪽으로 공주 청양 쪽에서 조금 유지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암자를 하나 찾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 때문에 계속해서 마법사 절을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거기다 모셨었고. 그러니까 그 49제, 천도제 이런 거 치는 때는 들여보내주더라고. 돈을 많이 내잖아. 그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신도증이 있으면 차를 또 들여보내주더라고. 근데 그 신도증이 그 당시에 10,000원에서 막. 그때 서울 살 때다가 저 강남에 가면 이제 봉은사 있어요. 제가 세운 차례예요. 봉은사라고 있어. 거기 처음에는 제가 쟀다고 그러면 어떡했지? 그래서 내가 신분증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전이니까 그죠? 야 나 하나 주라. 그거 갖고 가면 이제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그냥 통과돼요. 그 고창 서문사도 그 서문사는 뭐 입구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거기서 도소람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되게 좋은데 그 암자까지는 꽤 걸어야 돼. 그래서 걷기 좀 힘들어 노인네들은.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갈 때는 차 가지고 이제 또 주지백 있으면 들어가요. 주지가 미리 전화해놔요. 누구 간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그냥 통과시켜줘요. 옛날에 그랬어요. 일단 어쨌든 제 주의는 청탑은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놈들은 밑에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그죠? 신도들과 같이 발은 맞추면서 올라가야지. 지들이 차 타고 이렇게.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정말 저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짓 하면서 종교. 돈 먹기가 되니까 하는 건데. 지들도 산에 있다 내려오고 개고기 먹잖아. 술도 먹고. 똑같이 인간 행사하면서 왜 절에서만 신임인 척하냐 얘기야. 그러니까 큰 절에도요 비구니 스님들이 있어야 돼요.
비구니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한테. 그 남자 대처 스님들이 그냥 그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큰전에도 그 피군이랑 같이 살게 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대처 스님 절은 따로 있고 네. 비구니 스님들이 큰 절들을 다 주지가 돼야지 정화가 돼요. 아, 어? 여의천은 아닌데. 341쪽에 보면 참 여기 이 장면들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화영이라는 이제 매춘부가 오잖아요. 매춘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이번에 또 큰손 해봤어요. 41쪽에 한 8번째 줄 보면 부지런히 욕심을 부렸겠지 뭐 이러니까 선생님도 내가 어제 한눈 파는 거 보셨어요? 자 이런 얘기 하면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풀이 죽었냐 하니까 별일 아니에요. 늘 있는 일이죠. 돈 많이 든 애가 빚만 들이다 줘놓고 도망을 갔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들일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황사경 선생님 쓴 책 중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도 됐었는데 이게 그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아주 생생하게 그 작품 안에 있어요. 보면 이제 대부분 팔려오는 거란 말이야. 돈 주고 사온단 말이야. 돈 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자들한테도 일단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돈이 목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목돈을 줬으니까 이 포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쨌든 본전을 빼야 되고 본전 플러스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여자아이는 본전도 뽑기 전에 도망갔다는 얘기잖아. 아 근데 그 뒷말 한번 보세요. 그 뒷말. 인간지. 찾을 마음이 있어야 찾죠. 그러면서 누가 빼내겠다면 내 성질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성질은 아닌데 죽자 사서 연애하는 남자 따라 도망을 갔다니 그만 마음 약해서 행복을 빌 수밖에. 이 사람도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자기도 그런 그쵸, 거 얼마나 그럼. 바랬었겠어요. 맞아요. 네, 그거가 20년이 된 그런 거지. 거겠죠. 네. 자기도 젊은 시절에 그 양궁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포주가 된 건데 자기라고 왜 연애에 대한 감정을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삼봉한길 속에서도 백화라는 아이가 그 술집 잡버리실 때 그 사고 치서 감옥에 간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을 하러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가 걔네들한테 계속 담배를 갖다 사주는 일을 해요. 지 알량한 지 돈에서 담배를 사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거 왜 했겠어요? 동년배로서 느끼는 어떤 연민 같은 거잖아. 쟤들도 잘못을 저질러서 힘들게 지금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감정. 원치 않는 어쨌든 이런 직업으로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좀 서로 동병상련의 정도겠죠. 그래서 걔네들한테 담배를 사주고 걔네들은 그걸 또 뭐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당연하듯이 받으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끝나는 날 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떠나가. 그런 식으로 백화는 대가도 없이 걔네들한테 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희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좀 비슷해요. 그 혹시 곽재구 시인 아시나? 곽재구 사평역에서라는 시 있어요. 뭐 이게 실제 역은 아니에요. 실제 역은 아닌데 이 양반이 쓴 그 시를 시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은 이제 신춘문예 당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시야.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이 시 사평역에서. 이거를 임철우라는 그 소설가가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그 지금 소설 제목이 좀 아니까지 한데 그 소설 속에 보면은 이런 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사평역에서 보면 전부 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 기차 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야? 뭐 마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또는 뭐술 먹고 늦게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 뭔가 삶에 찌들어 있고 힘든, 더군다나 이런 간이역이죠. 그러니까 뭐 특급열차 KTX 같은 거 타는 역이 아니고 옛날 간이역 있잖아, 완행열차. 그런 간이역.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힘든 모습들. 그 중에 소설가가 한 여자를 여기 이런 식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띄어먹고 도망을 간 여자를 찾으러 온 거지. 근데 그 여자도 막상 찾아가서 잡긴 했는데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주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딱 이런 얘기죠. 근데 참 아름답지 않아요. 비록 뭐 우리가 직업 같은 거 다 띄워놓고 그냥 인간만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참 인간적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데서 이제 인간 냄새 맡으면서 좀 다미를 해요. 네, 이게 참 읽으면서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마다 천당각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아시잖아요. 나 연애 좋아하는 말을 뭉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서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태도 참 좋죠. 자,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맨 마지막 밑에서 한 7, 8번째 내가 체험한 눈, 한 번도 의식화되지 않은 눈. 그 체험한 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의식화되지 못했다는 게 뭐 생각이 생기기도 전에 잘라낸 거니까. 자, 앞으로 의식화될 가망이 전혀 없는 채송화 씨만한 눈이 느닷없이 나의 어떤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꺼번에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에 나는 전율한다. 이제 뭔가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의식이. 그 채송화 씨만한 눈이 샅샅이 조명한 나의 생애는 거러지보다 낙노하고 나의 손에 피 묻어 있다. 환경감이 그의 첫 손자를 이 세상에 맞이하는 일을 내 손에 맡기기 싫어한 걸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상대를 구원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원치 않는 씨를 임신한 거니까 그 씨를 제거해 주는 게 그게 나의 경험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어. 그 제거해 준 선배가 나는 오히려 고마웠던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남자들이 뿌린 그 죄악을 갖다 내 손으로 걷어낼 거야. 이래서 나는 산부인과를 택한 거잖아. 근데 마지막 그 사흘 동안에 이제 의식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변하면서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제거했던 그 채송화 씨만한 그 수많은 눈들, 그 눈들이 마치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내가 한없이 더 거러지보다 남노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남노한 삶이었을까. 비록 물질적으로 이제 부는 얻었잖아.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지만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밑에 중간 딱 놓고 바로 위에 세 줄 보면은 나는 의사는 그냥 의술자도 못된다고 비웃어요. 나의 의술은 환자의 고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불순한 쾌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생명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시켜가지고 저 사람도 고통을 받으니까 나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마다 되살아나던 꽃다운 아이가 박해받은 기억과 박해를 또 다른 박해로 갚으려는 비밀스러운 보복의 강요까지도 그 작은 눈을 깨뚫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그 일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쾌감까지도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라고 그 어린 생명들이 의식화돼 있지도 못한 그 어린 생명들이 최송화 씨 같은 그 눈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나를 일깨우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로 이제 가보면 어쨌든 355쪽이에요. 20살도 안 돼 보이는 애때 소녀 얼굴이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고 59쪽에 보면 이제 자기 얘기가 나와요. 59쪽의 중간에 보면 여기 뭐 이제 여자아이가 그 간호사를 붙잡고 언니 나 어떡하면 좋지? 나 죽어버릴 거야. 이제 그 후에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이제 기억이 떠오르죠.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내 얘기예요. 내가 이제 선배 언니를 찾아가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자 나도 내 뱃속에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다는 거 알았을 때 이리에서 개업하고 있는 선배 언니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지금 일이라는 지명은 없어졌죠. 이제 익산이죠. 옛날 일이 폭파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명을 바꿨죠. 아 그럼 익산이요? 네, 지금 익산이에요. 난 이리가 아직도 있는 줄 알았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리가 익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리가 익산이죠. 아니 익산도 있고 이리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리, 그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들 이리 산다고 해요.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 그래서 잘 기억이 나. 네. 이리. 그게 왜 짐승 중에도 이리라고 있어? 네. 약간 늑대과. 네. 근데 그 이리도 지금 진짜 생경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늑대. 맞아요. 요즘은 그 일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일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예.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일인데요. 고마워하세요. 네. 두 가지 동시에 알았네요. 익산이 일이다. 추억 돋게 해주잖아요. 진짜 일이라는 동물이 그 전에 있었었어요. 우리 들었었죠. 근데 요즘은 통일이 늑대로만 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울부짖으면서 세 줄 내려가보면 나는 소녀를 그렇게 만든 자에 대해 살해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내 기억이 그 소녀한테는 이제 투영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미 그런 소녀에 대한 동경의 분노가 아니라 아득한 지난 날로부터 고이고고인 나의 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소녀한테 나의 기억 그대로 정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2쪽에 가보면 그 중간 단락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생지옥의 괴로움은 이미 소녀의 것이 아닌 내가 지닌 깊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되살아난 나의 것이다. 나는 조금도 가장 없이 소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하고 있었다. 아니 소녀를 제쳐놓고 혼자서 살인의 나를 가리고 있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그러나 나의 증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이미 소녀가 아니라 원치 않는 아기,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근이 되기 위해 생긴 아기였다. 이건 일종의 이제 합리화였던 거겠죠. 그동안 내가 버려왔다. 그러니까 화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화근이니까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수술은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치 어때요? 그 아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처럼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 쪽에 보면 다음 쪽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간쯤에 그 무당 의자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야. 아마 그 애기 울음소리였겠죠, 그죠? 그 무당 의자 위에 방금 분만한 소녀의 미숙아가 강구에 쌓여 그런 기성으로 아직 목숨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에 보여준 나의 반응이잖아. 다음 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그러죠. 아,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 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아기를.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아기를 데리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서 이제 뛰기 시작하죠. 야광꾼이라는 용어도 지금은 사라진 용어인데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는 그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의식이 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한 거잖아요. 무의식이. 왜냐면 자기가 해놓은 것도 그쵸. 걔한테 맞아. 예.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 아기를 갖고 싶었다. 기르고 싶은 아기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는 자꾸 걔네들 원치 않는 아기니까 죽여야 돼. 이거지만 사실은 본능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는 생명이니까. 근데 헷갈리는 거야. 이제 무의식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막 애가 그걸 봤잖아요. 아 이제 약간 상태가 이제 안 좋, 이제 안 좋은지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건지. 이때부터는 아마 의식일 것 같아요. 이제 다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원래는 이제 죽이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거 원치 않는 아이니까 이 여자한테도 그래서 자기 기억이 떠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우단 의자에다 올려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단 의자의 상징성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단 의자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재미나게 해석한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거를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우단 의자를. 생명을 갖다가 약간 그 중년한 여자들이 와서 앉았던 의자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 없잖아. 작품적에서. 오히려 못 앉게 하잖아. 그리고 그걸 뭐 핏빛이고 이렇게 전쟁의 어떤 상은 이런 식의 이제 우단의자를 얘기한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우단의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고 또 그거는 어떤 기쁨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책망 같은 게 있는 거고 그건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야. 그 이 아이를 하필이면 왜 우단의자에다 또 올려놨을 거라는 거죠. 그게는 어떤 아버지가 얘기에는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죠? 그게 의술이다라는 그 얘기가 이 우단의 속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아기를 안고 어쨌든 막 헤매잖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죠? 얘기를 주고. 그래서 그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내가 간 데가 교회당이죠.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당에서 그 통곡소리를 이해를 못했잖아. 저 사람들 왜 저럽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통곡을 하는 그렇게 작품이 이제 끝이 맺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그러죠. 중간 단락에 보면 이제 여기 367쪽 그냥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아기를 품은 채 새집이 있는 동네를 쉬지 않고 걸어가세요. 그리고 새집으로 들은 날이죠. 그래서 아기와 함께 새집으로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새집에 양지바른 뜰에다가 그 아기를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얘기죠. 자, 나의 아기가 죽다니. 그러나 한 번도 아기를 못 가져본 여자보다는 아기의 무덤이라도 가진 여자가 훨씬 아름다울 것 같았다. 내년 봄엔 아기가 잠든 땅 위에 채소만 씨를 뿌리리라. 내가 죽인 수많은 아기에 한 번도 의식화되지 못한 작은 놈 같은 채소만 씨를. 자, 어디 마트에 왔는지 교회장에서 신도들이 흐느끼 우는 소리가 났다. 그 동네에도 신도들이 울면서 아침 예배를 보는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신도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다. 작은 성경책 들고. 자, 한 줌의 통곡을 가슴속에 간직한 신도들이
어디선지 끝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어느 틈에 나도 신도들 틈에 섞여서 교회당으로 가고 있었다. 작은 아기야 모든 신도들의 울음으로 범람할 것 같은 큰 통곡을 품고 내 속의 통곡은 이제 한 방울의 눈물도 못 짜낼 것 같이 부른 게 아니었다. 다만 크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동안을 줄이 참듯 참고 있을 뿐이었다. 결말 처리도 너무 참 멋지게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독하면 자기 어떤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작가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거 같지는 않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의 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악이가 죽더니 그러나 한 번도 악의를 못 가져본 여자보다는 악의 무덤이라도 가진 여자가 훨씬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 같은 거 여러분들도 아기를 낳았을 때 내 아기를 바라볼 때 그 눈빛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혹시 우리 막내는 아나?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이렇게 건네주잖아 간호사들이. 그때 엄마들이 짓는 그 행복한 그 미소 얼마나 아팠고 고통스러웠어. 근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세상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를 아기를 향해서 보내주잖아요. 미소 지면서 눈은 다 울잖아요. 근데 저는요 네. 여기서 이 의사 여자 의사 이분 작가가 이 마지막에 그 아기 이제 최성아 씨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기 애를 그 이제 강간당해서 애를 이제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 아기까지 소환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그건 아닐까요? 그 최성아 씨 같은 눈 의식화되지 않은 그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기가 뭐 어쨌든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거고 자기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은 저 수술해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책감 같은 것도 한편에 왜 없었겠어요, 그죠? 네. 비록 원치 않는 네. 임신이라 그래도 난 어쨌든 저는 생명을 그 갖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다만 크게 터져서 마음대로 범람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갈 동안을 줄이튼 듯 참고 있을 뿐이다. 이 얘기가 저기 뭐 서독이나 어디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거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특히 한이 많은 그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선조 여성들이 그분들이 맘 놓고 울 수 있을 만한데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죠? 여기서 그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그냥 혼자 막 통곡하고 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붙여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거기서 자기들이 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친 듯이 가서 풀어내는 게 아닌가.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춤추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젊었을 때는 아무 데서나 어려서나 뭐를 춰도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 잘못하면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니까 안 그래요. 그죠? 진짜 늙으나 젊으나 그건 상관없이 자기 그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저기 돈이 좀 이렇게 있으면 커다란 건물을 지어서 그냥 통곡의 벽같이 절정에 그 장소 이렇게 해갖고 어떤 그 춤을 막 떠나서 누구라도 가면서 가서 출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 노래를 막 그냥 코인 노래방 거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부르기가 좀 웃겨요. 그래서 그냥 막 놓고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라에서 그런 거는 좀 이런 건물에도 한 점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센터마다 네. 그죠? 통곡의 방으로 많아. 네, 자기 끼를 마음껏 그냥 혼자서 막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풀어주면
훨씬 이 윤활유가 될 것 같아. 사이 그럼 윤활유. 어떻게 거기는 뭐 남성 출입 금지인가요? 아니죠. 남성이나 여성이 상관없죠. 상관없이? 예. 그 가면을 쓰고 오니까. 그런 복잡한 문화가 있어서 그 그죠? 아, 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개인마다 자기만의 통곡의 그 방안이 있지 않나요? 근데 발산하는 어. 거 발산하는 그게 다르죠. 아까 발산하는 그래서 저기 절에도 한번 가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 다들 고요하니 제가 저기 어디 신원사 그쪽 위에 절에는 그 전에는 가끔 이제 쉴 때마다 한 번씩 갔었는데 지금 여기 가려니까 하루에 7만 원이에요. 그리고 열이야 그것도 맥심이. 근데 거기 가서 춤을 맘먹고 출 순 없잖아요. 산에 가서 하시는 멋지죠. 산이 어쨌든 어디선가 뭔가 그렇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참 이게 위축되잖아요. 어쨌든 뭐 오늘 또 그간의 3월 동안을 위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작품들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전 이게 참 되게 정말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 다운 작품이 아닌가 생각 들었고 뭐 그런 이 작품에 비해서 나머지 작품들은 사실은 조금 밋밋했죠. 그런가요? 저. 꿈꾸는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남아 선호사상에 네. 대한 이야기였고 거기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위 의식들 어떻게 보면 또 매우 흔히 왜 우리 여자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보면 시어머니들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시집살이 하는 그 아내자들의 그 아픔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전 시가들에도 보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나중에 커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또 괴롭히고 있어. 근데 통곡요법 같은 게 있으니까 해소가 된다. 그 속에 그 울분을 걷다가 해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배물림 되는 거거든요. 억울하잖아. 여기서 꿈꾸는 인큐베이터에서 그래서 그 주인공 여자도 그야말로 뭐 딱 중산층의 네. 여자잖아요. 뭐 남편 돈 잘 벌고 그죠. 근데 그 여자도 어떻게 보면 딸만 낳았을 집요하게 그 남자한테 왜 네, 아들이 맞아요. 없어서 좀 불편하지 않냐라는 걸 집요하게 캐묻잖아요. 그래서 미쳤나 그래서. 집요하게 캐묻는데 그 남자는 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과거에 중절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과연 남자를 꼭 낳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일단 뭐 예전에 뭐 저도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딸만 몇 있는 집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낳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중절을 계속 시켜가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불편하죠. 이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이면 죽여도 되나? 그 시대에 너무 많았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박완서 선생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 착한 글을 좀 능성스럽게 잘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 이게 마치 그 여자 주인공한테 사람들이 이 작가의 시선이 글로 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능성스럽게 그건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런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시엄마도 동조를 하잖아요. 딸 둘 다음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아들한테 손자라도 아들한테 내 건물 유산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아들까지도 불려들어서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겁박하는 장면 나오잖아. 그 며느리 손잡고 가서 이렇게 그죠? 중절하는 데 가서 들고 가서 시엄마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참
좀 불편한 얘기를 다루고는 있는데 생명이라는 게 뭔지 그죠? 남자 여자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보면 또 신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죠? 절묘하게 어쨌든 성비를 맞춰주잖아. 그잖아요. 성비가 일방적으로 뭐 8대1, 9대1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참 절묘하게 거의 반반씩 이렇게 성비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 있고도 같아요. 그래서 꼼꼼한 인큐베이터 내용은 어쨌든 뭐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간의 삶 동안보다는 조금 뭐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꿈을 꾸는 사진사 그 조금 거기서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미제작 국상작 그 얘기 기억나요? 미제작커 국상작가. 네네. 그런 비유도 너무 웃기잖아. 너무 웃기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아침에 올려드린 그 시 아침에 못 봤는데. 자, 거기 보면 단상이. 네, 잊을 수 없는 촌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따뜻한 시인데 지금 다 보셨어요? 네. 네. 혹시 보셨어요 지금?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잊을 수 없는 촌지 양정자. 일찍이 부모님 두 분 다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우리 반 이경혜. 저만큼 밝고 착하게 키우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꼬부라진 허리 몇 번이나 구축하시며 스승의 날 학교에 찾아오신 70살의 호호백발 할머니.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을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힘들 것이요 선생님. 가실 때 허리춤에서 건네주신 꼬깃꼬깃 접혀진 할머니 체온 따뜻했던 1,000원짜리 한 장. 안 받겠다고 몇 번 사양했다가 되레 흠씬 야단맞고 도로 받은 짜장면값. 꼭꼭 간직했다가 할머니 말씀대로 경혜랑 만난 짜장면 사 먹었네. 내가 받은 가장 작은 촌지.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큰 촌지. 참 좋다. 네, 따뜻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김젠가 입상인가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양정자라는 분. 이게 자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시일 거예요. 마치 일기 쓰듯인데 이제 오래전에 이 시 보고 참 따뜻하다. 그 촌지라는 게 그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이 꿈을 찍는 사진사 속에서도 그 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 때는 그 촌지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내 아이 좀 잘 봐달라. 옛날에 많이 엄마들이 쓰는 수법이 그때 당시에 샘터라는 책이 있었어요. 샘터. 조그만 잡지. 그 안에다가 이제 봉투 넣어가지고 와서 책을 이제 책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물 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봉투 주는 게 좀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선물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의도적으로 그걸 또 촌지를 강요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안 갖다 바치면은 조금 이렇게 막 괴롭혀.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 그게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재밌었던 촌지 얘기는 70년대 후반 얘기예요. 70년대 후반 얘기인데 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교사로 이제 초임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교사로 갔는데 반포 쪽에서 이제 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 반포는 주공 아파트들이었어. 아주 큰 벽이는 아니었는데 물론 잘 사는 아파트들 따로 있었고 주공 아파트도 있고 그랬는데
촌지를 줬대요. 그래서 받았는데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70년대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죠. 그때 잠실 시험 아파트 13평짜리가 30만 원 할 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월급보다도 많은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50년 전이에요. 그 돈을 다시 다음날 애편에 이제 돌려보냈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맞아요. 다음날 100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적어서. 참 그 얘기 듣고 참 씁쓸했어요. 충격했고. 그때는 돈만 원만 있어도요.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나 비빔가스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돈만 원. 그 정도로 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맞아. 10만 원을 주고도 그거 다음날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우리 큰아이 클 때 그쪽 학교 잠실에서 있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학부형한테 들었던 얘기야. 촌지를 그렇게 강요를 한대요. 그리고 안 갖고 오면 그 아이를 되게 좀 괴롭히고 이런 선생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촌지는 저 개인도 좀 방학기념 그것도 있었고 우리 아들들도 조금 있었고 학생 흔하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촌지는 뭐 옛날에 흔했죠. 근데 사실 촌지의 개념은 왜 촌지인지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촌자가 마디촌자예요. 마디촌. 많이죠. 그러니까 마디라는 게 촌지. 그러니까 뭐 뜻 있죠. 그러니까 마디만은 뜻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작은 정성. 요거 딱 요거. 할머니. 작은 요거죠. 정성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당 시절에는 뭐 계란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지. 네. 그러니까 채권이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 왜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은 그동안 선생님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농사졌던 뭐 감자 요만큼 또는 뭐 배추 포기 또는 뭐 과일 조금 이게 촌지야 개념이. 이게 촌지인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촌지의 개념이 돈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촌지 없잖아. 받으면 큰일 나죠. 잘리잖아. 이제. 심지어는 커피도 못 받게 하잖아요. 커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받더라고 요즘 커피도. 뭐 없어진 건 좋긴 한데 아유 그래도 진단 학부모 너무 많이 양산돼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오히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 짧게 얘기해보면 우리들의 부자 이 작품은 너무 결말을 좀 뻔하게 처리가 돼서 조금 아쉬운 작품이긴 네, 해요. 저는 그걸 좀 봤어요. 너무 결말을 확 네, 이렇게, 학군이 어떤 받아버려서 네, 바꿔보려고. 좀 아쉬운 작품이긴 한데 뭐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에 대한 고발이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막 네, 봉사.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진짜 뭐 친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결말 처리해서 이제 뭐 선생님 나와서 결말 처리를 학원에 있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닫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자기 집 방 하나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으로 이제 얘네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는 질문을 던지죠. 우리들한테 너네 어떻게 살래?라는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인간적인 삶일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어요. 이 선생님 작품이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많으니까 틈나는 대로 좀 읽어보세요. 근데 뭐 아마 저번 주기 전에 달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얘기했지만 단편만 해도 100편이 넘고 장편도 10편 이상 되고 또 산문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한작가과로 그렇게 다 읽는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저도 다 보셔봤어요. 어쨌든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틈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왜 올해 첫 강의에서 박완수 선생님 작품을 좀 오랫동안 길게 했는가는 이분의 작품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안의 내용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작품을 가지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근데 또 공부해보니까 늘 어떠세요? 박완수 선생님 작품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좋죠? 선생님 덕분에 박완수님 책을 많이 접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 왜 창밖은 동물 왜 빼셨어요? 네? 창밖은 동물 왜 빼셨어요? 그랬냐고요? 그럼 내 마음이지. 전 이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너무 가슴 아프고 진짜 아니 뭐 다 있는 자들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냥 하고는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책은 다 읽을 만하다. 네. 그러니까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고 또 다른 작품들 가지고도 시간을 많이 끌고 그래서 다 못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올려드린 거 저기 신경님의 장자를 빌려라는 그 시는 제가 장자를 빌려 그 원통에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현희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장자를 빌려 온통에서 신경이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여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발짝 달라붙은 나흘들이며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쑥쑥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한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에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 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분이도 듣고 싸구려 하숙집에서 마늘장수와 신랑회도 하고 젊은 구맹 부부 사랑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공감이 되는 시죠? 그 세상을 너무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가까이 가서 바라보는 것도 어느 정도 거리 아까 뭐 제가 정과사 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좀 그 경계쯤에서 대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 선과 악속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모입해 버리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경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살면서 제 글속에도 있지만 경계에 대해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럼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그 단상에 보면 대치관 어원금 이렇게 돼 있죠. 그 큰 깨달음,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는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창작된 시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가까이에서 바라볼 때 세상은 참 다르죠. 그래서 시인의 작품에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통해 성급하게 삶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고 저는 이제 예전에 서울 할 때 설악산을 참 많이 갔어요. 설악산 서울에서는 동해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차 막힐 때 가면 1시간 반이면 강릉까지 가요. 우리 살던 데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문득 갑자기 그냥 가고 싶어지면 새벽녘에 그냥 밤에 한밤중에도 그냥 차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 그러면 이제 아침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구경도 하고 설악산이 참 이제 설악산도 큰 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영이 있어요. 한계령 대표적인 한계령, 미시령 뭐 이제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그 한계령을 정말 많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다 느낌이 달라요. 아주 맑은 날일 때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그 운무가 가득 껴 있을 때, 또 막 장대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막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 그 모습들이 산 정상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느낌들이 정말 다르고, 한 번은 울산바위를 이제 가려고 갔는데 전날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울산바위 그것도 웃기죠. 4월 1일이 만우절날이거든요. 근데 폭설이 내렸어 설악산에. 가니까 눈이 뭐 이만큼씩 쌓였는데 아무도 안 밟았어. 아무도 안 밟은 그 산길을 걸어갈 때 기분 좋죠. 울산바위 딱 올라가니까 여기에서처럼 동해가 바로 보이잖아. 발 아래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면 항상 세상이 좁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가고 산에서는 이런 아파트들도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툭 치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데 가까이 와서 보면 그거 아니잖아. 그 은비령이라는 데도 있어요. 나중에 설악산 가보면 한계령 옆으로 해서 은비령이라는 게 그 이순원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아예 길이 됐어요. 그래서 은비령로가 있고 그쪽을 은비령이라는 따로 지명이 생겼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그쪽도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에 가보면 물빛이 너무 아름다운 물빛 보게 되잖아요. 그 쪽빛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쪽빛. 그 청춘어람에서 그 청이 쪽이 쪽. 쪽은 청춘어람. 원래 남빛에서 나와요. 쪽. 청이라는 게 청이라는 게 남색에서 약간 푸른 초록색에서 이런 푸른색이 나오는 거. 그렇지만 오히려 더 푸르러지기 때문에 청춘어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근데 그 정말 맑은 그 높은 산 갔을 때 맑은 물들 보면은 그 쪽빛이에요. 근데 그 쪽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세상 제일 아름다운 색이 저는 그 색깔 같더라고요. 옛날 백담사 갈 때, 뭐 쟤네들 아주 어릴 때 손잡고, 쟤들 기억도 없을 거예요. 아주 꼬맹이 때 손잡고 무등 태우고 이러면서 백담사 가고 했는데 그 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요. 나중에도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자, 그냥 오늘 할 얘기 많지만 그냥 이렇게 닫아야 될 것 같네요.